백지장도 맞들며 놨다는데 어려운 고전 함께 읽고 얘기 나누면 왠지 나도 도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독서 팟캐스트 부끄럽지만 고전합니다는 그런 생각으로 모인 들바람, 꿈밥, 고칼, 새 구도자의 부끄러운 도전기라 할 수 있는데요. 한 권을 읽더라도 고전의 신세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부끄럽지만 고전합니다. 부끄럽지만 고전합니다. 55회 에피소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55회 5가 두 개네. 뭔가 좋은 예감이 드는 이번 에피소드 그리고 다음 에피소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함께하는 우리 멤버분들 소개를 해드려야죠. 자, 아마 이분은 원래 형태가 무엇이었을까? 무슨 형태에서 지금의 모습으로 진화되었는가? 항상 궁금합니다. 아메바. 꿈밤님 오셨습니다. 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허를 찔렸어. 네. 저 어떤 생물에서 진화를 하셨죠? 나 네. 박테리아. 자, 이분은 이제 아마 진화의 거의 마지막 단계에 이른 최대의 지성, 저희 북구고전의 최대 선 들바람님 함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부끄러우십니까? 아메바. 예, 아메바. 지금 최종 단계 아니신가요? 진화의 최종 박테리아보다 단계? 훨씬 조금 진화돼. 진화하는 거 엄청 아닌가? 진화됐지. 아메바. 엄청. 네. 아메바가 다세포인가 아닌가? 아, 오늘 좀 공부들 좀 하고 오셨군요 오늘. 깊게 이분들이. 들어가셔서. 거기서 멈춰주시고요. 거기서 멈춰주시고. 더 들어가면 힘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퇴화의 끝판왕 코칼입니다. 나는 진화보단 퇴화가 좋아. 퇴화 어디까지 가봤니? 네, 아유 그렇습니다. 일단은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 부끄럽지만 고전합니다.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 그리고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최근에는 굉장히 유명한 또 이 오디오 플랫폼이 있습니다. 스포티파이라고. 저희가 스포티파이에도 꽤나 구독자가 있더라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유튜브에서도 청취하실 수 있고요. 네. 플랫폼이 다양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가끔 이제 저희 뭐 이렇게 녹음하면서 가끔 남기는 사진이나 짤들 저희 또 인스타그램 계정에서도 이렇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냥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고 너무 홍보를 안 했어. 예. 얼마나 구독자가 안 늘었으면 이렇게 몸부림을 칠까? 아닙니다. 저희 지금 거의 구독자가 700명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제가 게스트를 초대할 때마다 요즘 항상 이제 그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 게 저희가 항상 조회수가 한 2, 3천을 바라보는 그런 팟캐스트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왜 2, 3천을 바라본다고 하면 만 명을 바라본다고 하면 안 되나요? 바라보는 건 그렇게 매한가지. 할까요? 바라보는 건데 뭐 별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종진화의 관점에. 저희가 여러분 4월이 굉장히 저희 북구고전에게 특별한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왜 그런가 하니 저희가 4월로서 방송을 딱 만 2년이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인데요. 마침 보니까 저희가 첫 에피소드를 업로드한 게 4월 12일. 근데 4월 12일이 의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게 올해부터 도서관의 날이었습니다. 도서관의 날이랍니다. 올해부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인스타그램도 저 classicbooks.0412거든요. 그래서 제가 숫자를 뭘로 붙일까 하다가 선견지명이 있어요. 선견지명이 아니고 이런 건 보통 이제 소가 백스텝을 하다가 쥐를 밟는. 아니, 세상이 아니야. 우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치. 야, 세상 모든 우주의 기운이 저희 북구고전에게 지금 모여지는 건가요? 네. 진화의 최종으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 4월 10일 도서관의 날 책을 통해 지식과 문화의 자유로운 접근 그리고 공동체 연대의 새싹을 피워내고 국민적 관심 그리고 화합을 이뤄서 도서관의 사회문화적 가치 확산과 이용 촉진을 기념하는 날로 지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올해가 1회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여기 저 도서관 날에 좀 우리가 좀 한 발을 좀 얹어가지고 해볼까? 아이 농담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아무튼 저희가 조금 업로드가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만은 제가 좀 그동안 새로운 재미에 제가 하나 좀 푹 빠졌습니다. 제가 요즘
필드 레코딩이라고 아, 녹음기 들고 제가 이게 밖에 돌아다니면서 소식을 봤어요. 예, 뭐 이렇게 저 그 생선 손질을 하는 거를 이렇게 오디오를 따고 또 이제 뭐 폭포 소리, 바람 소리, 바다 소리 요런 거를 따는 이거 나름대로 재밌더구만요 이게. 오디오 다큐도 하나 만들. 네, 오디오 다큐도 좀 제가 비스끄무리하게 좀 한번 만들어 보려고는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이런 건가군요. 예, 비슷한데 아니 아무튼 이게 그만큼 요거 제가 조금 더 어느 정도 실력이 붙게 되면 우리 저 북구고전 멤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좀 뭔가를 좀 한번 제가 좀 다양한 구상을. 종들의 소리를 찾아서. 다양한 정도의 소리를 좋네요. 네. 아니 두 분은 혹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금 한 달 동안. 솔직히 얘기하면 종이기원 읽느라고 힘들었습니다. 맞아요. 진짜로 힘들었고 틈만 나면 읽었지. 만나면 읽었고 네네. 봄이니까 종이기원 읽으면서 봄에 그 마당 정리하느라고 좀 봄에는 정리할 좀 많으니까 준비할 것들 많으니까 네. 그렇게 했어요. 사실 종이기원 읽느라고 힘들었던 거 외에는 별로 없어요. 종행들하고 힘든 거 빼고는 없으셨다. 네. 아니 그 온실의 다양한 종들을 보면서 너는 그치. 어디에서 왔니? 너는 분꽃과 어디에서 갈라졌니? 이런 질문이 혹시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까? 네, 그러면 헷갈려요. 어... 그냥 예쁜 꽃 예쁜 꽃? 그런 거 이렇게 이런 건 있어요. 식물 하는 사람들은 예. 그 식물이 그 식물이 원래 어디서 왔느냐를 먼저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그렇죠. 추운 지방에서 왔는지 건조 지방에서 왔는지 요거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얘가 대략 어떤 환경에서 그런 걸 이게 좋아하겠구나. 그런 케어가 되는 겁니까? 그죠. 그건 무조건 알아야 돼요. 아하. 환경의 변화에 제일 잘 적응하는 그렇죠. 식물은 어떤 건가요? 그거는 이제 다육이가 가장 무난한 것 다육이. 같아요. 다육이가 가장 무난한 것 같아요. 예. 좀 물을 적당히 줘도 되니까. 아하 그렇군요. 네. 저도 사실 그 종이기원 읽는 내내 저희 집 고양이를 보면서 너와 나는 어디에서 갈라졌을까? 그 언젠가. 네, 그 언젠가 예. 하나에서 비롯되었을 것인데. 우리는 사실 배에서는 그러니까 그 수정체에서는 니와 나의 모습이 비슷했을 건데 예. 너는 어찌하여 고양이가 되고 나는 어찌하여 사람이 되었는가? 사람이 되어서 예. 너의 시중을 들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꿈밤님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게 정신 차려 보니까 4월이더라고요. 예. 뭐 벚꽃 폈을 때 벚꽃도 잠깐 본 것 같기는 하고, 네. 예. 뭐 일도 많이 했던 것 같고. 일도 많이 네. 이분이 일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뭐 그 낯선 경험들도 좀 많이 했고. 그렇습니다. 낯선 경험? 아니 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예. 네. 뭐 아무튼 그래서 바쁜 봄을 낯선 경험은 우리 저 녹음 끝나고 따로 얘기해 주시는 걸로. 낯선 경험 뭐 별로 재미는 없어요. 뭔가 자극적이지 않나요? 낯선 경험. 예. 이 마구니의 종은 도대체 어디서 네 그렇습니다. 특이한 종이에요. 특이한 종이에요. 네, 어쨌든 잘 지내고 계셨다. 이렇게 듣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길게 끌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 그리고 다음 주 가야 될 길이 좀 많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 저희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리고 바로 본격적인 에피소드 좀 들어갈까 하는데요. 지난번 그 저희 연암 박지원 산문집 1, 2부 나름대로 굉장히 조회수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반응이 좋았다. 역시나 이제 우리 웃음과 만강님께서 또 금일봉을 후원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댓글 주셨습니다. 연암 산문집 들바람님의 8, 90년대 진보적 민주화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을 공감합니다. 불의의 정권에 맞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변화와 개혁을 실천하길 바라며 다시 뉴스를 볼 수 있길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나라의 민주화와 나라의 정상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우리 웃음과 만강님이셨습니다. 또 이제 신디스님 또 글을 주셨습니다. 저희와의 그 연말에 이제 모종의 모임을 굉장히 또 이렇게 좀 기대를 해주시면서 길어서 저희가 다 읽지는 못하겠는데 또 새로운 저희 북구고전의 구독자 포동군이 등장을 하셨습니다. 포동군. 이 포동군이 요즘에 이제 그 레미제라블에 푹 빠져 있는데 아마 저희 1, 2화를 듣지 않았을까. 1, 2화를 들으면서 뭔가 좀 굉장히 좀 그 독서의 즐거움을
함께 또 이제 팟캐스트를 통해 가지고 좀 더 깊게 알아가는 이런 계기가 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신디스님도 굉장히 독서력이 저희가 그런 이렇게 것 느끼기에 같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 아드님도 예, 그렇습니다. 책에 관심이 많네요. 자,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 그리고 유튜브에서 저희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계속해서 그럼 저희가 다음 주까지 다루게 될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한번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종의 기원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좀 하나 있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 세 사람이 다 문과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과학 좋아하셨죠? 네. 아니 근데 과학 중에 그 뭐 물리나 화학 뭐 물리 보면 막 무슨 뭐 이게 도르래 나오고 무슨 뭐 전기 뭐 회로도 나오고 화학 보면 뭐 갑자기 그 물에다가 무슨 뭐 용해에게 뭐 무슨 가루를 섞고 요런 거 빼면은 뭐 동물 나오고 뭐 지구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천체 나오는 거 이런 거 재밌게 보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보통 문과생들이 좀 약간 생물은 좋아하더라고요. 그 생물은 조금 관심 있어요. 네, 생물을 보통 좀 좋아하시는데 그런 생물을 좋아했던 저마저도 이번엔 좀 힘들었다. 그래도 문과죠. 아무튼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얘기가 뭐냐면 일단은 종의 기원 자체가 제가 봤을 땐 이건 하나의 논문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방대하고 여러 개의 논문을 차곡차곡 쌓아서 만든 책인데 사실 저희가 다음 주까지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이 내용을 저희가 다룸에 있어 가지고 사실 약간 과학적인 어떤 그 정합성, 오류라든 게 일단은 약간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를 쉽게 설명해요. 우리 지식이 짧으니까. 태클 걸지 말라고 그냥. 네. 우리 잘 모르니까 아니, 얘기해도 그러려니 넘어가달라 이렇게 얘기. 왜 이렇게 말을 복잡하게 우리는 설명해? 생물학자가 되고 싶지 않아. 그, 네, 우리는 알겠습니다. 과학자가 아니다. 예. 우리는 그냥 책만 읽었다. 명쾌하시네요. 그렇지. 명쾌하시네요. 태클을 걸지 말아달라. 그리고 그러려니 해달라. 틀려도. 책에 있는 내용을 일단 충실하게 저희가 한번 그것도 다뤄보도록 하겠다.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수 있다. 아니 야, 왜 이러십니까? 얘네들 그냥 막 던지는구나. 네. 그리고 사실 그 종의 기원 이후에 유전자의 발견이라든가 새로운 어떤 과학적인 진보가 이루어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얘기를 하다가 그런 거 생각나고 혹시나 알 수 있을 것 같으면 저희가 얘기를 하겠지만 저희가 얘기를 안 했다고 해서 과학적인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어렵게 얘기하네 네. 진짜. 네, 그냥 대충 봐주십시오. 더 심하게 얘기하면 예, 이게 1800년대 쓴 건데 네, 요 종의 기원의 논문도 우린 다 이해하지 못해요. 네. 아유, 그리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나온 과학적인 사실을 우린 다 몰라요. 네, 라고 정말 깔끔하게 설명을 해주시네요. 그죠? 그러니까는 아니 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그 정도는 네, 좀 그럼 양해해 주시고 그렇죠. 익스큐즈 우리가 해주시도록 너무 하고. 방대한 고전을 읽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동안 저희가 한 것들이 뭐 그렇게 다 전문적이지는 그렇죠. 않았잖아요. 역시. 네. 두 분 오늘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오셨군요. 가볍게 하자면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인물 탐구를 굉장히 즐겨하시는 분이죠. 우리 저 들바람님께서 찰스 다윈. 그러고 보니까 우리 들바람님이 약간 좀 찰스 다윈과 비슷하게 생기신 것 같기도 하고. 왜요? 진짜 막 던지네. 왜요? 막 네, 던지네. 죄송합니다. 왜요? 지적으로 생기셨다. 뭐 그겁니다. 네, 막 던지는 거 아닙니다. 네, 자 들바람님 찰스 다윈 어떤 인물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1809년에 태어났습니다. 1882년까지 살아서요. 73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장수했네요. 장수했네요. 그 당시에. 집은 상당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금수저입니다. 야, 금수저 좋다. 완벽한 금수저죠. 그 대표적으로 외가 쪽이 예. 영국 최초의 도자기를 만든 집안입니다. 그래서 당시 1800년대 도자기를 만들었다는 것은 최첨단 어떤 물건을 만들어 최근에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대부자가 됐다 이렇게 한 것도 애플이었군요 집안이. 똑같은 거죠. 예. 그래서 그 아버지는 의사였고 음. 엄마는 이제 뭐 교육자 정확히 뭐지만 어쨌든간에 아버지 쪽이 있고 어머니 쪽이 외가 쪽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집이 학자 집안인가? 학자 집안이자 사업가 집안이고 어쨌든간에 1800년대 엄청난 부를 갖고 있었던 집안에서 태어난 엔데요. 엔데가 아니죠. 엔데요. 의대생이었죠. 아버지가 의대였죠. 네. 그래 이렇게 제가 정리했습니다. 부유한 의사와
어머니 사이에서는 사업가 어머니 사이에서는 이남 사녀의 둘째 아들. 아하 이남 사녀 그리고 이게 둘째 재밌는 건요. 가풍이란 게 있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상당히 예. 진보적이었어요. 아. 노예제를 반대했습니다. 노예제를 반대. 완벽하게 노예제를 반대했고 심지어는 이 가문은 당시 그 기독교적인 여러 계통이 있는데 상당히 진보적인 기독교 가문이었습니다. 진보적인. 예. 그래서 아마 이 저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얘기할 건데 이 창조 당시에는 이 창조설이 기독교에서는 창조 이론이 이제 정설인데 예. 그 가운데 이제 진화론을 얘기했기 때문에 어허. 당시 종교계에서는 엄청난 공격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력과 예, 그리고 예. 가풍의 이 해석을 막아내지 않았을까 아하.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있는 집은 역시 함부로 못 건드려요. 그 다른 생각을 생각을 했어요. 갖고 사실 있다고. 예. 역시 이렇게 순수 과학을 할 때는 좀 밑에 베이스가 있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학교 갔는데 공부를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갔는데 다른 거에 집중을 안 하고 학교 과목에 집중을 안 했어요, 이 사람은. 예. 그리고 결국 이제 보냈더니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의대로 보냈죠. 예. 갔더니 의대 갔더니 이 찰스 다윈은 또 피를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했나 봐요. 아하. 그리고 당시 의대는 마취제가 없었나 봐요. 예. 그래서 사람을 수술할 때 예. 그냥 진짜로? 생으로 했던 거죠. 아 그래요? 그래서 찰스 다윈이 그걸 보고는 이건 아니다. 나는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의대 가서 띵가띵가 놀고 그만둡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불러와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면 너 성직자가를 대라. 이래서 신학교로 보내죠. 근데 신학교 보내도 이 사람은 신학에 관심이 없고 그 학교에 그 박물 뭐 이렇게 생물 하는 교수하고 친해져 가지고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졌답니다. 실제로 이제 아버지는 의사임에서 불구하고 할아버지가 쪽에서 또 박물학 이렇게 뭐 수집하고 이런 걸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캠브리지 대학교 신학과를 나오긴 했고 그렇지만 사실상 지질학자처럼 살게 됩니다. 그래서 1831년에 비그로를 타게 되죠. 그 유명한 비그로. 그 유명한 비그로를 타게 되는데 가게 된 이유가 그냥 단순히 그 비그로의 선장이 약간 지적인 그 허영심이라기보다 지식인을 하고 같이 노는 걸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찰스 다윈하고 너는 그냥 나랑 같이 가자 해가지고 갔고 뭐 비그로는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영국이 이제 식민지 지배를 위해서라든가 이제 세계 탐험을 위해서 어떤 지형이 있고 그 지형의 그 지형 뭐라 그러죠? 이제 측량 그렇죠. 정이 안 해요 역시. 옛날 그 구한말에도 저 일본의 그 그렇죠. 군함들이 우리 해안을 저 바다를 측량하지 않았습니까? 비그로는 측량을 하고 찰스 다윈은 그 섬에 던져주면 그 섬에서 그냥 생물들 관찰하고 그리고 그걸 기록하고 이렇게 하면서 1836년까지 비그로에서 생활합니다. 근데 그게 가장 이 사람에게는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굉장한 시기였죠. 왜냐하면 우리 같으면 그냥 띵가띵가 놀았을 건데 이 사람은 가만히 생물들을 관찰하면서 같은 새 같은데 이 새하고 저 새가 약간 차이가 있네. 이 지역의 저 새가 이렇게 넘어온 거 아닐까? 이런 비상한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달라요, 약간. 제가 비글로를 탔으면 여기 여성들이 저쪽 여성들보다 농담이었습니다. 종의 분화가 참 태하야 태하. 최악이다 최악. 아이고 진짜 고칼 최악이다 이 새끼. 변이종.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그 다윈이 이제 그 수집한 것들을 이제 본국으로 보내면서 했는데 그 책을 그 지질학적인 관찰이 상당히 또 뛰어났나 봐요. 그런 내용들을 본국에 있던 교수 자기 스승이 와서는 너 나중에 와서는 책을 써라. 그리고 찰스 다윈은 사실 우리가 생물학자라고 알 수 있지만 사실 지질학자입니다. 지질학자. 우리가 이제 중간에 보면 종이기원 중간에 보면 이제 지층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디테일하게 하는데 저희들은 이해 못할 수준으로 디테일하게 하는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 이 사람은 지질학자였고 지질학을 통해서 생물이 이제 퇴적되는 그런 상태들을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 수 있었던 것이죠. 힘들었습니다. 막 선 캄브리아기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1837년에 적색 메모장, 레드 노트북 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최초로 종의 변화에 관한 착상 그런 기록을 처음으로
하게 되죠. 1837년에. 아하, 메모장 하나에 그냥. 그렇죠. 예, 예. 그리고 1856년에 진화론을 집필하기 시작했고, 근데 문제가 생기죠. 다 아시다시피 당시 비슷한 시기에 엘프레드 윌리스라는 사람이 예. 같은 논문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서로 알게 되고, 그러면 같은 공동 이름으로 책을 내자 해서 사실 찰스 다윈의 책은 알프레드 윌리스랑 같은 뭐 저자 이렇게 예, 할 수 예. 있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종의기원입니다. 종의기원. 제가 이 찰스 다윈의 이게 연대기를 쭉 인터넷에서 찾다 보니까 역시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순수 학문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 베이스가 좀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그 학문에는 그걸 지지해주는, 정신적으로 지지해주는 사람이 좀 필요할 수 있겠다. 그리고 학문의 진보는 사상적인 진보를 베이스로 좀 가지면 좋겠다. 그 아까 얘기했지만 신학적으로 진보적인 집안의 풍에 의해서 이런 창조론이 아닌 진화론을 접하게 됐다는 점에서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찰스 다윈이 종의기원을 딱 내고 했더니 사회 분위기가 이런 거죠. 인간이 원숭이에서 나왔다고?라고 이제 아주 단편적으로 그 당시 언론이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찰스 다윈을 원숭이의 얼굴에 딱 붙여놓고. 이때도 기레기가 있었네요. 아까 나는 저기 찰스 다윈 닮았다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 났어. 원숭이 아예 아닙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발끈했구나. 제가 어디 감히 또 이 하늘 같은 선배님 그랬습니다. 또. 그래서 예. 원숭이 다윗 뭐 이렇게 풍자를 했대요. 재밌는 인터넷 뒤지다 보니까 어떤 당시에 이 찰스 다윈이 신앙적으로 그렇게 이제 창조론과 진화론이 이제 첨예하게 맞서고 있을 때니까 어떤 사람은 찰스 다윈이 마지막에 그 생각을 접었다라고 이제 낭설을 거짓말을 퍼뜨렸는데 찰스 다윈은 마지막에 죽을 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죽음 앞에서 일말의 두려움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했던 진화론이 조금도 틀림이 없고 거기에 자신은 믿음을 갖고 있고 설령 자기가 이제 뭐 신학과도 나오고 이렇게 했지만 그런 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담대하게 자신의 이론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설파를 하셨군요. 재밌는 저기 또 내용이 하나 있어서 간단히 소개할게요. 2010년 후반에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IBM에서 개통학 추적 프로젝트를 했대요. 그래서 다윗이 과연 어떤 종에서 나왔을까? 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대요. 그래서 다윗의 고손자의 DNA를 다윈이 아니고 다윗. 다윈. 제가 다윗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할 때 그때 다윗인 줄 다윗. 알았습니다. 다윈의 DNA를 고손자의 DNA를 초출해 가지고 이제 조사를 했던데 4만 5천 년 전 아프리카 중동 초기 호모 사피엔스의 에서 태어난 그 종족이고 12,000년 전에 스페인 남부로 와서 영국으로 이주했다라는 DNA. 그게 다 그게 검사가 돼. 되는군요. 모르겠어. 이게 그런 내용을 했대요. 이게 왜 나왔냐면 제가 보기에 이게 왜 이런 조사를 재밌게 했냐고 하면 다윈의 그 진화론에서 원숭이 다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비꼬기 위해서 이런 거 하지 않았을까? 호모 사피엔스와 원숭이 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이제 좀 과학적으로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좀 재밌는 것도 하긴 하나 봐요. 그렇게 한대요. 이 인류가 원래 가장 그러니까 가장 최초의 조상은 원래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토대가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저도 그래서 사실 우리 것 같습니다. 있잖아요. 네안데르탈인이 뭐 이런 거 할 때 대부분 이제 북아시아 쪽에서 이렇게 잡아서 뭐 이렇게 하니까 유럽인들은 아프리카에서 인류의 종이 시작됐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좀 있었나 봐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알고 보면 지금은 분명하게 아프리카에서부터 우리 종이 이렇게 확산됐다라는 것이 뭐 정설이니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개통학 추적 프로젝트라 그랬는데 재밌게 그 인터넷에 찾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와서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찰스 다윈 그런 사람입니다. 어쩌지 아프리카에 대한 이 향수와 향수. 뭔가 추억과 떠오릅니까? 빰빠이야. 스멀스멀. 막 떠오르는구나. 자, 아무튼 찰스 다윈에 대한 재미있는 설명 들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지난 3주 동안 저희에게 고통을 남겨준 찰스 다윈의 종의기원.
이 종회기원을 셀렉션 해주신 우리 저 꿈밤님께서 종회기원 어떤 책입니까? 여기서 그냥 정리하고 방송 마무리하죠. 아, 저 죄송합니다. 종회기원을 사놓은 지가 오래됐어. 네, 그래서 이 핑계가 아니면 못 읽을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워들 하셔서 제가 정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제가 참 책을 읽는 내내 우리 꿈밤님을 많이 책망을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처음에 종이기원 할까요라고 했을 때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 기억 나시죠? 하지만 읽고 나니까 다 뿌듯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훈련소를 수료한 느낌? 고통 없이 성장할 수 아니 없다. 아니요. 저는 분명히 얘기할게요. 네. 덕분에 잘 읽었습니다. 그쵸. 예. 감사합니다. 그럼. 땡큐. 이 책은 1859년. 네, 1859년. 1859년에 출판이 됐고요. 1999년 제가 태어나. 죄송합니다. 1859년에 출판이 됐고 출판 당시의 제목은 이렇게 종이기원 이렇게 심플한 게 아니라 정말 네. 논문 제목이었어요. 자연 선택의 방법에 의한 종이기원, 즉 생존 경쟁에서 유리한 종족의 보존에 대하여. 네, 정말 논문 제목이었고 지금의 종이기원이라는 제목이 달린 거는 6판. 이게 6개 버전이 있는 거예요. 6판까지 나왔고 그 판본별로 약간씩의 첨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6개 버전이 있는 책인데 그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출판 당시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창조론이 그냥 그 지배적이던 세상이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신이 생명체를 창조하고 유일하게 영혼을 가진 굉장히 그런 유일한 존재인 인간을 어떤 자연의 생물의 한 종류로 그냥 이 진화론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 내용인 종이기원이 나왔기 때문에 사회에서 굉장히 큰 논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얘기한 때의 충격. 거의 그 정도의 충격. 그 이래로 가장 큰 충격을 준 사건이다. 뭐 이렇게 회자가 됐을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책이 금방 나왔을 때 이게 좀 비쌌대요. 그 당시에 책이 이게 논문이고 그래서 1250불을 맨 처음에 찍었는데 하루에 다 나갔다고 할 만큼 굉장히 비상한 관심을 끌었던 책이기는 합니다. 정말 이게 대중서도 아닌데. 네. 근데 이제 이 책의 기원은 사실은 지금 1859년에 출판이 되기는 했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1831년부터 사실은 이 책의 작업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게 아까 들바람님이 이제 배 탄 얘기를 하시잖아요. 비그로가 이제 그 세계 탐사 여행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승선을 했는데 그때부터 사실은 이 책에 대한 자료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물론 이 책을 쓰겠다고 해서 자료 조사를 한 건 아니지만 돌아가 보면 사실은 그 탐사 여행 때 만났던 여러 가지가 이 책의 자료 조사가 된 거죠. 그래서 다윈이 사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세계 탐사를 하는 와중에 대륙과 대륙에 있는 생물들이 뭔가 다 이제 뭐 비슷한 종류인 것 같은데 다른 모습들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굉장히 특이성을 느끼고 있다가 갈라파고스 제도를 갈 때 여기가 이제 섬이 굉장히 한 뭐 열 몇 개가 있는 그런 데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뭐 파충류, 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물의 종류나 수는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애들이 다 이렇게 뭔가 다르고 이런 거에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6년간의 탐사 여행을 마치고 오면서 여러 가지 생물들을 이제 표본들을 채집해서 오게 되는데 그때 와서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던 어떤 새가 있는데 뭐 부리의 모습이 뭐 어떤 건 길고 어떤 거는 이제 짧고 어떤 거는 굉장히 막 이렇게 모양이 다 다른데 가만히 봤더니 이게 한 종류의 새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하다가 이게 결국은 어떤 그 먹이에 따라서 각 섬들에서 취해지는 환경이라든지 먹이에 따라서 이런 부리의 모습이 다르게 변화해 가는 거구나. 한 종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환경에 뭔가 적응해 가면서 변화하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고 이를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생물들을 뭐 비둘기 같은 것들을 키우면서 교배하기도 하면서 요 과정들을 이제 정리한 게 사실은 종의 기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31년 비그로에 맨 처음 탔을 때부터 이 책이 출발할 때까지 거의 20년의 세월이 걸렸다고 해도 무방한 거예요. 근데 아까 들바람님이 얘기했지만 이 책을 거의 다 마무리할 때쯤에 아까 이제 그 또 다른 생물학자 월리스라는 생물학자가 평상시에 다윈을 굉장히 존경하고 뭔가 이제 논문을 발표할 때쯤 되면 다윈 선생님이 이거 한번 봐주시겠어요?라고 굉장히 조언을 많이 구하던 친구였는데 편지를 보내와서 제가 이러이러한 논문을 발표하려고 합니다라고 해서 내용을 담아서 온 거 보니
웬걸 내가 이제 몇 년 동안 정말 오만 가지 실험과 하면서 이 빼곡하게 기록한 내용이 이거 나만 알고 있는 건데. 이 짧은 내용에 다 들어있네. 이런 세댔다. 나 이거 가면 나는 이거 뭐 표절 아니면 짝퉁 아니면 그러니까 2인자. 난리 정말 네. 절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야. 이제 친구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제 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의논을 했더니 야 안 되겠다. 그냥 공동저자로 가자. 공동저자로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봤더니 다윈이 이런 내용들을 하고 음. 있었는데 네 편지를 보니 그런 내용이 있더라. 니네 같이 하면 어때? 라고 해서 이제 공동저자로 집필을 하게 됐는데 당시에 그 생물학자보다는 다윈이 좀 더 유명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거의 다윈이 주도한 진화론처럼 이제 이야기가 되어 왔고 사실은 다윈이 굉장히 이제 책도 보면 굉장히 디테일한 사례들을 정리들을 해놓잖아요. 네, 이제 네. 그 과정이 물론 다윈에게는 또 있었기 때문에 다윈의 어떤 진화론 이렇게 대표하는 학자처럼 그렇죠. 지금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야, 그러니까 월리스는 조금만 빨리 냈으면은 지금 다윈의 위상을 본인이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가져갈 수 네. 있었던. 야, 근데 이 너무 아깝다 이거. 다윈이 사실은 약간 제가 좀 잘 모르겠지만 이 책을 읽거나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인간성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윈이요? 인간성이라고도 교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교류 소통을 굉장히 교류 많이 소통을 했다고 해요. 상당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그로에 있을 때부터도 편지나 이런 것들을 계속 보냈고 돌아오고 나서도 자기 연구에 관련된 내용을 전 세계에 있는 자기가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자문하고 자료를 받고 맞아요. 자문하고 자료를 받고 이렇게 소통에 능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쟤는 열심히 하네. 그리고 저런 얘기를 서로 나누네라는 그렇죠. 그런 소통의 능력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아까 얘기했던 그런 문제가 봉착했을 때 친구들이 도와서 이렇게 해라. 공동 저자가 좋겠다. 그러니까 그러지 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제가 예를 들어서 찰스 다윈이었다면 저는 이 편지 그냥 소각하고 전 제가 알아가지고 먼저 냈습니다. 전 제가 알아가지고 뭐 공동저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나 그 편지 받은 적 없는데 배달 사고가 났나? 네. 그게 태화죠. 아니 근데 머릿말에 요 얘기를 솔직히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작업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러서 보니까 그때 뭐 청년이 나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비슷한 결론인 것 같아서 뭐 서둘러 발표하게 됐다. 뭐 나름대로 굉장히 쿨하게 이렇게. 아무튼 이게 이제 논문이고 사실은 읽기는 쉬운 책이 아니에요. 앞부분에 보면 이제 되게 디테일하게 뭐 비둘기 이런 비둘기와 이런 비둘기를 합쳤더니 이런 비둘기가 힘들었어요. 나오고 네.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당시에 영국 사회에서는 그런 어떤 그 동물이나 이런 강아지나 이런 것들을 서로 교배를 해서 이제 좀 특이한 예쁜 종 그런 것들이 되게 유행이어서 사실은 그러한 우리가 굉장히 지루해서 넘어가지 못했던 그 고비, 뭐 얘와 얘를 교배하고 이런 어떤 부분이 오히려 사람들의 흥미를 자극을 한 상황이 그렇죠. 됐고 뭐 심지어 어떤 출판업자는 다 빼고 이 부분만 별도로 출판을 그렇죠. 해보자 뭐 이런 제의도 있었다고 해요. 아무튼 이 책은 논문이고 어렵긴 했지만 아까 얘기했처럼 1250부 찍었는데 당일에 완판이 될 만큼 뭐 사회적으로 논란도 많았지만 바꿔 말하면 인기도 굉장히 많았던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출판을 한 10여 년 동안 계속하면서 6판까지 나오게 되는데 다윈이 아까 이제 소통에 굉장히 귀재인 것처럼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듣는 좋게 말하면 잘 듣는 거고 좋게 말하면 좀 귀도 얇았던 것 같아요. 눈치를 잘 본 거지. 종교계의 논란부터 굉장히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판본이 바뀔 때마다 이 논란을 약간 이제 의식했는지 약간 이거를 겨냥해서 살짝 표현이 바뀌거나 조금 완곡해지거나 단어가 바뀌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새로운 사항들이 추가되거나 첨삭들이 굉장히 그래서 예를 들면 이 판에 이제 종교계의 비판을 좀 의식을 해서 그럴 수밖에 없겠죠. 생명체에 처음으로 생명이 깃들고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를 창조주에 의해라는 문구를 추가한다든지 그래서 약간 논란에서 비껴가기 위한 여러 가지 첨삭들을 하면서 이게 판본마다 약간씩 다르다고 합니다. 그랬구나. 내용이. 네. 우리 찰스 다윈도 살아보려고 그랬구나. 네. 그래서 지금 뭐 6판까지 나왔다고 했잖아요. 지금 보면 이제 들바람님과 제가 읽은 거는 지금
어디서 나온 거죠? 사이언스 북스. 네, 그거는 이제 초판을 번역한 거고 그래서 판본마다 약간씩 뭐 용어나 단어 이런 부분들이 좀 상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다른 출판사 어느 출판사인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절판됐으니까 얘기해도 예, 되죠. 별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요. 네. 번역에 대해서 얘기해 보죠. 저 웬만하면 여러분들 그 사이언스 북스의 초판본을 사 보시는 게 가장 좀 뭐라고 해야 되냐, 좀 이 찰스 다윈의 초기 아이디어와 생각, 이 진화론에 대한 어떤 결기 이런 거를 좀 느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그러니까 이게 종의 기원이 그 두 분이 갖고 계신 그 초판보다는 장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이 하나 더 들어간 건 뭐냐면 이제 좀 약간 그치. 어떤 과학적 공방에 대한 자기의 해명인데 제가 봤을 때 좀 굳이 뭐 이걸 넣을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하는 좀 그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예. 사실 이 저희가 읽은 사이언스 북스의 이 종이기원 책은 이 찰스 다윈의 종이기원을 번역하고자 모인 사람들이 그쵸. 만드는 작정을 책이기 하고. 때문에 예. 그 그쵸. 종이기원을 읽기 위해서는 최재천 사실 교수님. 예. 한국의 다윈 포럼에서 네. 기획을 했고, 그 장대익 교수라고 스스로 이거 진화학자라고 아예 표현을 진화학자. 네. 그리고 그 유명하신 최재천 교수가 감수를 했고, 그 다윈 포럼에서 아예 이 다윈 시리즈를 만들 정도로 그 있더라고요. 요 책에 정성을 들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초판본도 번역했고 이걸 또 감수하는 과정도 상당히 오래 걸렸고 그래서 아마 그냥 냉정하게 얘기해서 뭐 종이기원을 읽고 싶다. 네. 그러면 이 책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네. 참 사이언스 북스의 책을 가급적이면 저도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책 자체가 이 책을 집필하던 당시에 이제 문장이 굉장히 만연체가 굉장히 그렇죠. 이제 인기를 끌던 길게 숨막히죠, 쓰는 게 굉장히 현학적인 것처럼 맞습니다. 생각할 네. 때여서 문장이 굉장히 길고 그다음 논문이다 보니까 이게 논증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찰스 다윈이 굉장히 다양한 예시를 디테일한 예시를 갖고 하는데 그 예시가 사실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긴 하지만 어떤 생물학의 기본 상식이 없는 저희한테는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렇죠. 네, 무슨 A 비둘기야 비둘기 우리 다 알지도 못하는데 뭐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가장 최근에 번역된 거이기도 하고 사이언스 북스에서 나온 거를 읽는 게 조금 편하게 종의 네. 기원을 접하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른 거 읽으면 좀 성격이 안 좋아집니다. 추천한 사람을 자꾸 미워하게 되는. 네, 아유,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꿈밤님께서 종의 기원에 대한 정말 디테일하고 재미있는 역사를 또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일단 요 종의 기원에도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개념어 가운데 하나가 아마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때 아마 공부를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나는데 이 생물의 분류, 종속, 과목, 강문계. 저도 이거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예. 요 종의 기원 보면서 다시 그때 중학교 시절을 이렇게 떠올리고 그랬는데요. 왜 종의 기원인가? 속의 기원도 아니고 과의 기원도 아니고 뭐 강의 기원도 아니고 왜 종의 기원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이렇게 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의 기원도 굉장히 찾기가 어려운 것이다. 지질학적 문제와 어떤 그 연대기적, 굉장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천문학적 연대기가 들어가는 그런 과학적인 백그라운드에서 종의 기원을 겨우 밝혀냈는데 그 이상 속의 기원, 과의 기원 가면은 답이 안 나온다. 그래서 아마 종의 기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종속, 과목, 강문계 일단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이 생물 분류 단계를 만든 사람이 누군가 하니 그 18세기의 그 스웨덴의 생물학자인 칼 폰 린네라는 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공동 논문을 발표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윈과 월로우가 이분들이 같이 공동 논문을 발표한 것이 바로 린넨 학회라는 곳인데 이 학회가 바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온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에 있어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생물학의 아버지와 같은 어머니와 같은 뭐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일단은 그 개 영어로는 이제 킹덤이라고 하더라고요. 왕국. 예. 가장 넓은 범위인데 여기에서는 생물을 이렇게 분류를 했다라고 합니다. 광합성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 식물계.
움직일 수 있니? 움직일 수 있어? 동물계. 예. 광합성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또 그런 거 아닌구나. 다른 식물한테 양분을 얻는구나. 진균계. 예. 그리고 생물은 생물인 것 같은데 너 핵이 있어 없어? 그래서 핵이 있으면 원생 생물계. 어려워진다. 핵이 어려워진다. 없으면 원핵 생물계. 이렇게 5개로 구분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렵네. 여기서 끝나니까 다행이네요. 예, 여기서 이제 좀 더 한 단계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넓은 것이 문. 킹덤 아래 있는 게 문인데 영어로는 디비전. 동물 같은 경우에는 몸의 구조나 기본 형식에 따라서 척추가 있느냐, 척추가 있으면 척삭 동물 문. 뭔가 스폰지처럼 뽀송뽀송하면 해면 동물 문. 조금만 참고 들어주십시오. 이 소리는 가슴을 치는 소리였어. 파충류처럼 약간 단단한 껍질이 있으면 이제 뭐 극피 동물, 뭐 그리고 이제 뭐 절제 동물, 연체 동물 이렇게 나눠 있고 그 밑으로는 이제 그 뭐 호흡이나 번식하는 방법, 사는 곳에 따라 가지고 뭐 구분이 되고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치면은 동물계, 나비하고는 이때까지 똑같았습니다. 그 다음 척삭동물문, 이제 나비하고는 헤어집니다. 척삭동물문에선 저희가 타조하고 개구리하고 뱀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포유강으로 가지 않습니까? 젖을 먹고 사는. 여기서 우리가 타조, 개구리, 뱀하고 헤어집니다. 예, 포유강에서 이제 영장목으로 오면서 저희가 소하고 돼지하고 헤어집니다. 예, 영장목에서 이제 사람과에 오면서 원숭이, 오랑우탄, 침팬지, 그 유명한 사진. 요거 얘네하고 이제 빠이빠이 하는 거죠. 예. 그 다음 이제 그 뭐 호모속 이렇게 사람 종이 된다라고 하는데, 근데 다윈이 봤을 때 종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라고 이렇게 계속 연구를 했는데, 이 책에도 보면 알겠지만은 과학자들마다 너무 종이라는 걸 자기 자의적으로 구분을 하더라라는 그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구분을 하다 보니까 종이 진화를 했는지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얘네 원래 다 똑같은 애들, 얘네는 원래 새로 나왔던 종들, 얘네는 원래 있었던 종들,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구분을 해보니까 아무런 과학적인 접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물론 여기에서도 이 찰스 다윈이 그런 얘기를 약간 넣기는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후에 나오는 찰스 다윈 이후에 독일 생물학자인 에른스트 마이어라는 사람이 종을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서로 생식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뭐 암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생식 활동 자체가 자발적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온 자손이 또 생식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거는 같은 종이다. 그걸 스피시즈라고 본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은 여러 생물 분류 가운데 가장 하위 단계에 있는 종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서 비롯되었고 우리 생명의 이 분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귀납적으로 증명을 하는 굉장히 뜻깊은 그런 과학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문과 세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다루게 될 이번 종의 오류에 있어서 과학적인 오류 그리고 업데이트를 저희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감안을 해서 좀 들어주시길 바라고. 네. 오류의 기원이 될 것 같아. 오류의 기원. 우리끼리 한 게 전부 다 오류. 죄송합니다, 찰스 다윈 아저씨. 네, 아무튼 저희가 이제 그 제 책 기준으로 이제 2권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1권을 중심으로 저희가 다음 주까지 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저희 또 북구고전의 분위기상 저희 특유의 이 밝고 명랑하고 깔깔거리면서 대충 넘어가는 이런 에너지를 또 한번 발휘를 해보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다 얘기한 것 같아요. 네. 나 아까 좀 들을 때 저 얘기하면 할 말이 없을 텐데 앞으로 다 얘기한 것 너무 같아. 자세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아니 뭐 그렇죠. 아니 찰스 다윈도 보면 알겠지만 이제 1권에서 했던 얘기를 2권에서 하고 앞장에서 맞아요. 했던 얘기를 계속 2권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제가 이 책 읽으시는 분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말을 한마디 한다면, 네네. 각 장마다 요약이 나와요. 여기 책 보면 그러니까 논문에 보면 이렇게 결론처럼 그렇죠. 나오잖아요. 사실 각 장마다 요약만 읽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장도 요약장 아닙니까? 아 그리고 그거를 마지막에 마지막에 보면 또 요약하죠. 마지막에 또 끊임없이. 요약과 결론을 또 내려요. 음. 거기까지만 읽으면 그 뒤에 14장 예, 제가 예. 갖고 있는 14장만 읽어도 그리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종의 기원의 원리는 딱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따가 설명하겠죠. 하여튼 예. 그런 요약과 결론 장마다 나오는 것만 읽으셔도 됩니다. 예. 아니 사실 뭐 예. 앞부분에 나오는 비둘기의 그 교배라든가 각종 그 교배가 가능한 거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예, 예, 예. 그리고 그 지질학적인 뭐 설명들 이런 것들 아주 디테일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디테일한 예시분은 그냥 건너뛰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네. 아니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읽어보시고. 그럼요. 네. 근데 읽고 나면 뿌듯합니다. 저희는 이제 6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네. 다 읽었고 잘 자신 있습니다. 네. 뭔가 사우나에서 땀을 쫙 빼고 나온 예, 그 개운함. 네, 그렇습니다. 아니 자. 개운하지 않아. 약간 찝찝한 개운이 있어. 자, 그럼 저희가 먼저 이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변이. 예, 예. 사실 변이라는 건 뭐 변한다. 서로 기존에 있는 어떤 개체와는 다르게 변하는 것을 이제 변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변이라는 게 엄마 아빠 세대에서 나왔던 게 자식 세대, 손주 세대 이렇게 계속 나온다는 점에서 반복해서 나온다는 점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기형과는 다르죠. 다릅니다. 예, 예. 이렇게 표현했네요. 변이 같은 종의 생물 개체에서 나타나는 서로 다른 특성 네. 이렇게 표현하네요. 그러니까 기형은 진화적으로는 사실 중요한 개념은 아니다. 예, 기형하고는 다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변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혹시 변이라는 걸 좀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 왜냐하면 그 들바람님께서는 또 이제 온실에서 직접 이 생명 활동에 관여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뭔가 변이를 느끼시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혹시 느끼신 적이 없습니까? 그 정도까지 제가 관찰력이 없어요. 그 정도까지 관찰을 하진 않아요. 왜 이렇게 토마토나 딸기 같은 애들 보면 이렇게 몇 개가 뭉쳐져 있는 것처럼 사실 자란 그게 애들이나 뭐 이게, 이런 것들이 이게 있잖아요. 변인지 네, 네, 네.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게 변인지 변종인지 그리고 이렇게 그렇게 뭐 이상하게 생긴 이런 걸 사실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 종 이게 우리가 잘못하면 착각할 수 있는 건데 이 종의 기원의 생물학적으로 보면 거의 한 100만 년, 200만 년, 수백만 년의 우리 종의 역사를 그럼요. 그렇죠. 한순간으로 정리한 겁니다. 그쵸.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우리 짧은 우리 100년도 안 사는 우리의 시각, 직관적인 생각으로 그렇죠. 종의 변화를 단순하게 이건 변화된 거 아니야? 변이된 거라고 하면 착각할 수 있어요. 아주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앞부분에 종의 기원 앞부분에 이제 비둘기 얘기가 네. 많이 나오는 게 비둘기는 세대가 빨리빨리 이제 교배가 되고 빨리빨리 그렇죠. 되기 그쵸. 때문에 예. 비둘기를 집중적으로 관찰했던 거고 당시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빅토리아 시대는 이 비둘기를 교배해서 새로운 비둘기를 만들어내는 게 사회의 최대의 재미거리였어요. 유행이었죠. 재미거리. 재미거리. 그리고 그 강아지를 교배해서 새로운 특이한 강아지를 애들. 만들어내는 게 최대의 재미거리였어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한 세대당 한 50년을 살아버렸으면 변이를 우리가 못하죠. 못 보는 거야. 그렇죠. 예, 예. 근데 계속 바뀌니까. 그니까요. 그래서 그런 변이 과정을 축소해서 만들어서 본 게 이제 비둘기에 대한 얘기였고 그래서 이 이 종의 기원 앞부분은 비둘기에 관한 얘기가 당시 사회를 반영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변이의 상태 종이 어떻게 변이가 되는지를 설명하고 2장부터는 이제 자연 상태에서도 그렇게 되더라라고 이제 자연 상태에서도 그런 변이가 발생하더라라고 사람이 설명하기 그러니까 흔히 사육하고 재배하는 동식물에서 뭐 예를 들어서 좀 더 이쁘게 그렇죠. 아니면 좀 더 특정 부위나 어떤 특정한 능력을 계속 발달시키고 좀 더 극대화시켜서 발현시키도록 변이를 어떻게 보면 사람이 유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유도를 해서 나타나는 변이가 그러면 사람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자연 상태에서는 이게 나타날 수가 있느냐라고 물어서 봤더니 자연 상태에도 갈라파고스에 있더라. 갔더니 있네. 갈라파고스의 대표적인 예들을 설명하는 거죠. 다른 나라에 가봤더니 그렇더래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했군요. 그랬더래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 사실 우리
지금 화초들은 대부분 그런 변이 과정을 거친 거예요. 제라늄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 화초 키우시는 분들은 이제 제라늄을 되게 많이 키우는데 변이가 쉽게 일어나나 봐요. 아 제라늄이요. 예, 제라늄. 예. 그래서 꽃도 다양하고 지금 우리가 키우고 있는 튤립이라든가 장미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변이가 일어난 겁니다. 다양한 변이. 뭐 동물들도 애완견 같은 애완견도 경우에도 그렇죠. 원래 품종의 특성은 그게 그렇습니다. 아닌데 좀 애완견에 맞게 품종 그렇죠. 개량을 하고 교배를 하면서 만들어낸 것들이 맞습니다. 많잖아요. 예. 그러면 같은 변이지만 그 인간이 사육하고 재배한 생명체의 변이, 자연계에서 나타나는 자연 상태에서 나타나는 변이는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겠네요. 당연하죠. 자연계는 이제 무한한 다른 환경 요인을 극복하기 하기 위해서 위해서 나온 거고 생존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제라늄이나 비둘기나 아까 같은 강아지들은 전부 다 인간이 만족하기 위해서 인간의 신미안을 위해서. 그래 우리 인간 사회 안에 같이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고기를 그렇죠. 제공하기 위해서. 또는 네. 아름다움을 보기 아무튼 위해서.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그렇죠. 선택된 특징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인위적인 교배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자연 선택의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아, 예. 변이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찰스 다윈이 먼저 전제를 전문어로 우리가 니주를 한번 깔아. 그렇죠. 그러니까 앞부분에 이제 비둘기 얘기를 한 게 아마 그 설명도 했습니다만 이제 당시 영국 사회에 관심을 끌고 독자들로부터 비둘기 친근한 소재를 가져온 거죠. 갑자기 갈라파고스에 있는 어떤 도룡뇽 뭐 이런 얘기 해버리면 뜬금없잖아요. 좋은 글쓰기의 전형이다. 그렇죠.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잘하네요. 이게 독자의 니즈를 알고 네. 주목을 사람들의 확 끌어야죠. 관심.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택에 대해서 이제 인간에 의한 어떤 그런 변이 그렇죠. 여기서 이제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요거를 한번 좀 읽어볼게요. 네. 선택의 원리는 농업 전문가로 하여금 가축의 형질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가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게 만든다. 이것은 자신이 원하는 형태나 유형이 무엇이든 간에 그러한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마법사의 지팡이와 같다. 이거는 이제 다윈이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이제 윌리엄 유아트라는 동물 감식가가 말한 표현을 통해서 이제 사육과 재배하에서 발생하는 변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부분이죠. 자, 변이에 대해서 저도 그러면 저 한 부분 이거 좀 낭독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식물이 어느 장소로부터 기후가 다른 곳으로 옮겨졌을 때 개화기가 달라지듯 습성의 변화도 어떤 유전적인 효과를 만들어낸다. 동물에 있어서는 여러 기관의 사용 또는 불용의 증감이 더욱더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지보리는 물놀이보다 모든 골격이 무게에 대한 비율에 있어서 날개뼈는 가볍고 다리뼈는 무겁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 차이는 지보리가 그 조상인 야생오리보다 훨씬 날아다니는 일이 적어지고 걷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암소나 염소의 젖을 습관적으로 짜는 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보다 이 동물의 젖통이 크고 또 유전적으로 발달하는 것도 사용의 영향을 증명하는 좋은 예일 것이다. 사육동물은 대부분 귀가 늘어져 있는데 이는 위험한 일에 처하는 일이 드물어 귀의 근육을 잘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 귀가 축 처진 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위험에 대한 준비를 상대적으로 야생에 있는 동물들보다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요렇게 됐다. 뭔가 이게 확실히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게 분명히 있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좀 요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대목도 좀 약간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종이나 어떤 뭐 지역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종이 변이를 많이 할까 이렇게 봤더니만 분포 구역이 넓어야 되고 그리고 개체 수가 많은 애들이 변이를 많이 하더라. 확률적으로 이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예. 분포 구역이 넓으면 그만큼 다양한 환경을 접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어떤 애들은 뭐 추운 데 사는 애들은 같은 종이어도 이렇게 변할 거고 더운 데 사는 애들은 같은 종이어도 이렇게 특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모든 생명체는 환경적, 유전적 이유에서 변이한다. 이게 환경적 아까 얘기했던 유전적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변이를 하는 것도 저희가 지금 변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변이라는 게 이제 환경적 그리고 유전적 이유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다윈이 어쨌든 요런 경우에 변이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이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죠. 요럴 경우에 변이를 하더라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제가 일단 조금 제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연도태에 의해서 어떤 부분들을 사용하느냐 또는 사용하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변이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풍토와 어느 기후나 어느 기후에 적응을 하거나 또는 어떤 그 환경에 맞게 적응을 하려다 보니까 얘가 변이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상관변이 저는 이게 좀 약간 말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상관변이라는 게 어느 특정 한 부분의 퇴화가 다른 부분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이게 좀 약간 어려운 건데 이게 제가 비슷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일본 분들 보면 좀 덧니가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덧니가 많은 이유가 보니까 그런 얘기가 좀 있다라고 하더라고. 옛날 일본이 아마 그 에도 시대 이전에 고기 섭취를 금지하는 그런 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를 많이 못하다 보니까 이 입안의 전체 구조를 우리 흔히 악궁이라고 하죠. 이 악궁이 굉장히 작아졌는데 이게 메이지 유신 이후에 갑자기 고기를 섭취하면서 악궁이 커지면서 이게 좀 약간 치열이 그때부터 좀 약간 틀어졌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상관변이를 제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신체적인 구조나 습성이 다른 곳에서 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라고 합니다. 약간 용어가 이 책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다른가요? 네. 굉장히 지금 두 분이 상관변이 얘기한 거는 연관 성장을 얘기하는 거 같아요. 연관 성장인 것 같습니다. 상관변이. 이게 다음부터 우리 이런 어려운 책 할 때는 전문적인 사작 할 때는 우리 똑같은 책으로 합시다. 죄송합니다. 저만 책을 맞췄으면 될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설명을 이게 막 해버리면 점점 어려워질 수가 있어서 어렵나요? 좀 걱정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네. 초조해지기 시작.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지? 아니 그러니까 그 변이라는 게 환경의 적응에 따라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닭은 날지 못하지 않습니까? 타조도 날지 못하고 이렇게 날지 못하는 조류라든가 그리고 이제 땅 속에 사는 두더지가 원래 눈에 흔적이 있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눈에 흔적이 있는데 땅에서는 굳이 눈이라는 감각기관을 많이 사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 눈도 피부가 덥더라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신체의 부위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그런 퇴화적인 변이를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읽으면서 가장 이제 중심이 조금 이제 중심을 잡아야 될 게 용불용설. 예. 네. 진화에 적용되지 사용과 않는다라는 것은 꼭 알면서 변이를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변이는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전적이든 환경적이든 변이는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변이는 이런 변이 형질이 후대에 전달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이게 맞습니다. 제대로 된 변이죠. 근데 단순히 내가 오른팔을 열심히 써가지고 오른팔이 근육이 생긴다고 해서 이 형질이 다음 세대 그렇죠. 내 아들의 맞습니다. 오른팔도 튼튼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변이를 생각해야 되고 지금 모든 변이는 사실 돌연변이죠. 돌연변이가 생기는데 이 돌연변이의 이유가 뭐냐? 자연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자연이 선택한 것이다. 그렇죠. 자연 라고 선택.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리한 변이는 유지가 되고 그렇죠. 유리하지 못한 변이는 제거가 되는 거죠. 여기서 유리하다, 불유리하다는 이제 이 환경에서 익숙한. 내가 종을 퍼뜨릴 수 있느냐, 그쵸. 못하느냐. 이제 유리한 변이는 개체수가 많이 남아서 그들까지 이어질 이제 것이고. 교배가 이루어지면서 이게 계속 유전이 네. 되면서 이어지는. 맞습니다. 네. 예. 종이기원 끝 여기까지 하면. 이게 아니, 종의 기원.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냐면 아까 이제 제가 어떤 특정한 부위를 사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이게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이라는 게 맞아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기린 설명을 하면서 기린 생물- 목이 왜 길어졌는가? 생물 시간에 배우는. 예. 그러니까 처음에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쟤네가 저 나무 위에 있는 저 높은 나무 위에 있는 풀을 먹이를. 뜯어 먹으려고 목을 쭉쭉 내밀다 보니까 애들이 목이 길어졌다라고
그럴 듯하게 얘기를 했지만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 여러 기린들 가운데 목이 조금이라도 더 긴 기네가. 애들이 생존 확률이 더 높았고 높았기 때문에 그 자손을 퍼뜨릴 수가 있었고 그렇죠. 결국 결과적으로 기린들이 목이 길어졌더라. 요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면서 네네. 변이 이를 생각하면 종의 기원이 어떻게 써졌고 왜 썼는지가 분명해질 겁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요런 게 있습니다. 이제 그 같은 종인데도 불구하고요. 굉장히 상반된 기후에서 똑같이 발견이 되고 이 생존을 하고 있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종의 어떤 환경 적응성, 가소성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걸 봤는데요. 그러니까 코끼리하고 코뿔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얘네는 지금은 열대 지역에 살고 있지만 알고 보면 그 선사 시대 훨씬 이전에는 빙하 시대를 견뎌낸 애들이더라. 그렇죠. 예, 예.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어떤 종의 가소성, 쉽게 얘기하면 이제 가소성이라는 게 어떤 상황이나 어떤 외부 여건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변화하는 요런 것들에 대한 설명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존에 유리하게 변이된다. 네. 이렇게 설명하면 되죠. 무작위적으로 우리가 변이가 일어나는데 결국은 그 무작위성은 뭐냐면 생존에 유리하고 자연에 적응할 수 있는 것. 거꾸로 얘기하면 자연이 나의 변이를 선택하는 과정이 되면서 이제 계속 바뀌는 거죠. 이제 환경 얘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비슷한 종들이 전혀 다른 환경에 있는 지역에서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윈은 아주 오래 전에 이게 대륙에 어떻게 있었고 이게 뭐 윤기와 뭐 이런 그렇죠, 걸 그렇죠. 반복하면서 어느 해수면 아래로 내려가고 이런 것들이 아주 오래 전에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네. 알 수는 없지만 그때 이제 넓게 분포되어 있던 상황에서 이제 공간적으로 이제 거리가 생기는 상황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이 진화설을 반박하는 뭐 이렇게 증거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그 그거에 대해서 자기도 민감하게 이제 대응을 하는 거죠. 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같은 종인데 저쪽에서 있고 이쪽에서 있는데 어떻게 저기 넘어갔지 이런 거 설명을 못 하는 거죠. 다른데도. 그렇죠. 환경이 다른데도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지질학자였잖아요. 예. 그래서 딱 봤더니 이게 섬이 융기되고 그렇죠. 예. 바다가 침식이 되고 막 이러면서 이제 나눠진 거지 다른 이유는 있었던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설명하는데 그럴 것 같다라고 얘기하지 사실은 자기도 확장을 못하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과학적 수준으로는 거기까지.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논문이다 보니까 일단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주장에 이제 어떤 어폐를 지적하는 여러 가지 시각들에 대해서 다시 이제 반론을 펴는 형태로 구성이 맞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제 아까 그런 지역의 문제와 이제 지질학적으로는 이제 화석의 문제. 이 중간이 생략된 채 이제 그 생물들이 화석을 통해서 발견되는데 그러면 이 진화의 중간 단계가 전혀 여기에 반영되지 그렇습니다. 않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반론들을 정리하면서 자기의 그 주장을 계속 증명하는 형태로 구성이 사실 그 중간 단계 화석 이론은 지금도 진화론자와 창조론자의 그 쟁점 중에 하나인데 현재까지도 쟁점입니다. 뭐 쟁점이라고 할 수도 없죠. 창조로 이제 그 좀 뭐라죠? 기독교 원리주의자들은 이제 지금도 창조론을 과학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진화론을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간 단계 화석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중간 단계 화석이란 게 뭐냐면 고래가 예전의 고래와 지금 고래의 중간 단계 화석이 없어서 고래의 종을 모르는 거 아니냐 그런 주장들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지금은 중간 단계 화석들이 많이 발굴이 됐고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다윈도 이제 그런 공격을 받을 때 설명을 잘 못했죠. 화석을 그때 많이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 과학 수준으로는 분석도 못했지만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는 이 중간 단계 화석의 문제가를 지적하는 건 아주 과학계에서는 웃음거리가 된 상태입니다. 다 그 종의 변화에 화석들은 다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화에서는. 사실 이제 그 종의 기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쉽게 얘기하면 그 자연 선택일 건데요. 그렇죠. 자연 선택 얘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선택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 먹이를 그러니까 그 꾸밤님께서 설명해주신 그 새들의 다양한 부리, 그러니까 뭐 부리가 이제 뭐 여러 모양이 될 수 있는 건 뭐 물론
그 우리가 이소부화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먹이를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요거는 좀 변할 수 있다라는 거를 뭐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사실 변이의 이유, 자연 선택에 작동되는 메커니즘이 이게 하나만은 아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다윈이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좀 이렇게 좀 열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있더라고요.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수컷들의 경쟁 때문이다. 수컷들의 경쟁 때문에 도태되는 그런 종이 있는가 하면은 선택을 받는 그런 종이 있다. 왜냐하면 찌질한 패배자들은 자손을 조금밖에 남기지 못하거나 아예 남길 수 없기 때문에. 참 즐겁게 읽으시네. 참 가슴이 아파서 그렇습니다. 좀 이 찌질한 수컷으로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수사슴 중에 이제 뿔이 없거나 뿔이 없는 수사슴을 이제 거의 찾아볼 수가 없죠. 웬만한 수사슴들은 거의 뿔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수탉인데 발톱이 없거나 이런 애들도 분명히 있긴 있었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 짝짓기의 경쟁에서 밀리다 보니까 이런 종들은 현재까지 남아날 수가 없던. 근데 그 제가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재밌는 걸 봤는데 한 과학자가 바다 코끼리의 교미를 이렇게 관찰을 해봤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교미의 한 88% 정도를 4%의 수컷이 다 하고 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수컷들은 꿋꿋이 모쏠로 잘 살아가고 있더라. 요런 결과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갑자기 짠하게 먹는. 이 장에서 제가 하나 자연선택 안에서 자연선택이란 걸 또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죠. 생물들은 어쩔 수 없이 극심한 투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생물은 그 생존에 유리한 변이만 생물체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자연선택입니다. 근데 요런 개념만 딱 알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문장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자연선택에 있는 문장입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외부 형질에만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면 자연은 외부 요소들이 그 유기체의 유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양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자연은 생명의 전체 조직 내의 모든 내부 기관과 모든 미묘한 체질적 차이에 작용한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 선택하지만 자연은 자신이 돌보는 존재의 이득을 위해서만 선택한다. 사회성 동물에서 자연 선택은 전체 군집의 이익을 위해 각 객체의 구조를 조정할 것이다. 물론 그 선택된 변화가 결과적으로 각 객체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말이다. 자연 선택이 할 수 없는 일은 어떤 종이 이득도 없는데 다른 종을 위해 자신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변이도 전체 구조, 그러니까 전체 군집을 위해서 자연 선택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한 자기 개체만을 위해서 자연 선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보면 전체 자기 종. 우리가 그 유명한 나방 얘기가 있잖아요. 산업화 시대에 하얀 나방이 그 검은 나방으로 바뀌는. 그러니까 인구 구조를 봐도 우리가 흔히 사람들의 인구 구조를 봐도 예전에 막 성비가 한 군데로 막 쏠린다. 뭐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남자들이 많이 태어난다는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 보면 이게 다시 제자리로 오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뭔가 밸런스가 맞춰지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그 자연 선택에 대해서 딱 이렇게 정의를 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조금 명쾌하게 정리가 된 거니까 읽어볼게요. 어떤 개체의 변이가 일어난 경우 그것이 얼마나 사소하든 그리고 어떻게 생겨난 것이든 간에 생존 투쟁에 힘입어 그 개체가 그 종의 다른 개체들이나 외부 자연과 복잡한 관계를 맺는데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되었다고 해보자. 이때 변이가 일어난 그 개체는 보존되는 경향이 있을 테고 일반적으로 그 변이는 자손에게 되물림될 것이다. 따라서 그 자손 또한 생존의 기회를 더 많이 가질 것이다. 왜냐하면 한 종 내에서 주기적으로 태어나는 많은 개체들 가운데 오직 소수만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각각의 사소한 변이가 유용한 경우에 보존되는 원리. 나는 이것을 인간의 선택 능력과 대비해 자연 선택이라 부르기로 했다.
예. 아주 명확하네요. 예, 잘 명확합니다. 찾으셨네요. 예, 맞습니다. 그 두 분은 혹시 뭐 이 암컷과 수컷을 구분하는 기준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암컷과 수컷을 구분하는 기준. 종마다 다르지 않나?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준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종마다 좀 약간 다를 수는 있는데 처음에 모르는 사람들은 그 어떤 생식기 쉽게 얘기하면 이제 페니스가 있는 구조의 생물은 수컷, 그 반대되는 생물은 이제 암컷 요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리처드 도킨스의 이 이기주학 유전자를 보면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컷과 암컷을 구분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뭐냐면 생식세포의 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제 그 난자는 하나가 있는 대신 이 그 뭐라 해야 되죠? 그 크기가 좀 상대 성의 생식세포에 비해서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에 비하면 이제 그 생식세포 이제 그 뭐 남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은 대신 굉장히 여러 마리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 차이에 의하면 거의 웬만한 동식물이 다 들어맞는다라고 합니다. 생식세포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 근데 그 아무래도 이제 수컷 같은 경우에는 이 남성 생식세포를 생산하고 이거를 유지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생각보다 자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게 영양분이라든가 어떤 뭐라든가 뭐 숫자도 그렇고 숫자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에 비하면 이 암컷의 생식세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발달을 시키는 과정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특히 에너지 자체가 많이 소모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자손을 낳는다 하더라도 생식에 있어가지고 어떤 고민과 판단의 기준이 암컷이 좀 더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암컷은 상대적으로 자신에게 어울리는 수컷을 짝짓기를 함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고 수컷은 반대로 상당히 상대적으로 많은 암컷에게 자신을 어필을 하려고 그러는 남성의 바람기가 여기서 나왔다. 아니야 이 과학적인 거. 이 마구니는 예. 종의 기원에서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 야 유리한 정말 변인가? 생물적이지 본능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아. 대체적으로 맞는 것 같아. 이제 그리고 이제 나서 다윈이 이제 고민하는 게 있죠. 변이한 종들은 과연 번식이 가능한가? 예, 그렇죠. 여기서 생식이 가능한가? 뭐라 그러죠? 예, 재생산. 그게 예. 가능한가에서 고민을 많이 하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자기도 어렵다 이게 설명도 하고 막 그러네요. 예. 예, 제가 그 정리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정리한 부분을 못 찾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게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사자와 호랑이가 이제 그 짝지어서 나오는 그 라이거라는 동물 있지 않습니까? 네. 라이거라는 동물은 라이거끼리 생식을 못 합니다. 네. 새끼를 못 낳습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말과 당나귀가 교미를 해서 낳는 우리가 흔히 그 노새라고 하나요? 네. 요새 노새 역시 뭐 굉장히 일은 잘한다라고는 하는데 노새 자체가 다시 재생산을 못하는 네.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뭐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서로 다른 종끼리를 좀 묶어 놓으면 굉장히 번식이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더라라는 그런 표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때 보면 이제 윤작을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작물들끼리 상승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작물들을 이제 하나의 이 바운더리 또는 이제 그 지역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키우면은 좀 좋은 효과를 얻는다 그런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이제 결국은 그 나무 얘기가 나오죠. 나무, 생명의 나무. 네네. 저희 책에는 사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 나무 모습 자연에 선택해가지고 나무 그림 그 책에도 나오나요? 예예 그 종이 기원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그림 한 장. 그쵸. 네, 유일하게 나오는 그림 가장 한 장. 유명하죠. 그래서 그림. 이 책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이 종의 기원 그러니까 진화는 사다리처럼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 생물에서부터 쭉쭉쭉 하나의 종으로 쭉 퍼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종이 나무처럼 쫙 옆으로 퍼집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저쪽 종과 이 종이 저쪽 종과 울창하게 퍼진다는 거죠. 그걸 이제 설명하는
그 그래프라고 그래야 되나? 그림이 도표가 나오죠. 그렇죠. 한 1000세대를 나타내는 도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저희 페이지에서는 한 186페이지 정도에 나오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그림이더라고요. 이게 별로 그 그림이 화려한 건 아니고 이제 그 청취자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면 그냥 나뭇가지가 뻗어가 있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그 닭발을 계속 찍은 듯한 그런 그림. 예. 닭발을 하나 찍고 그 한쪽 끝에 또 닭발을 찍고 또 다른 쪽 끝에 또 닭발을 찍으면서 계속 쫙쫙쫙쫙 나뭇가지처럼 뻗어가는. 예. 닭발이 뭡니까? A라는 종이 닭발 같지 않습니까? A라는 종이 A1, A2, A3 이렇게 쭉쭉쭉 퍼져나가고 들바람님 문과적인 설명을 원합니다. 아니 근데 그게 그런 설명이 필요해요. 그리고 사실 찰스 다윈도 이 책에서 그렇게 설명해요. 네네. 만약 이 두 변종의 변이가 일어난다면 대개의 경우 그들에게 일어난 변이 중 가장 두드러진 다음에 1000세대 동안 보존될 것이다 하면서 계속 A1, A2가 어떻게 될 것이고 B1, B2 닭발을 찍어 나갑니다. 예, 계속 나옵니다. 저희가 이런 책을 읽었습니다. 네, 그런 도표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1만 세대까지 표시했으며 간결하게 단순화한 형태로는 1만 4천 세대까지 나타냈다라고 네. 이 도표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 이거 진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다윈이 어쨌든 이 얘기를 하는 게 자연 환경이나 이제 어떤 그 먹이 체계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모든 생물이나 그러니까 모든 생물이 진화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체제가 그러면 진보를 한다면 체제? 아니 그러니까 저 생물 체제가 네. 그러니까 진화. 서로 이제 진보를 하는데 왜 지금도 여전히 고등 생물이 있고 정말 진화가 되지 않은 하등 생물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그런 의문점을 스스로가 던지고 또 해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이나 이렇게마다 재미있는 문구들은 많이 있어요. 어려운 문구는 사실은 아니고. 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부터 해답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생물이 다 진화를 한다면 그러면 이 세상엔 절대 하등한 동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낮은 단계의 뭐 곤충이라든가 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점점 더 진화를 해가지고 좀 더 고등한 체계로 가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누군가가 던질 수 있겠죠. 실제로 다윈이 그런 질문을 받을 수도 있고 저도 처음에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맞아 그래 다윈 생각이 그런다면 맞아 세상에 정말 지렁이나 개미같이 하등의 생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정말 우리 인간만큼은 안 돼도 뭐 나름대로 포유동물이나 뭐 어느 정도 집단 생활을 하는 그런 동물들처럼 좀 뭔가 체계를 갖춰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 의문이 저도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다윈이 던진 질문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다윈이 명쾌한 설명을 해줍니다. 자연도태나 최적자 생존이 반드시 진보적인 발달을 포함한다고만 할 까닭이 없다. 왜냐하면 생물에게 일어나는 유리한 변이를 이용하는데 그거 지나지 않기 때문인데 고등한 조직을 갖추는 것이 지렁이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이. 예를 들어서 지렁이에게 손이나 발이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척추가 있는 게 지렁이에게 무슨 도대체 이익이 있냐라는 맞아요. 얘기를 이렇게 해버리죠. 그래서 단순한 생활 상태에서 살고 있는 동식물들은 우리가 흔히 고등한 동물이나 어떤 생명체가 갖고 있는 뭐 눈, 척추, 뭐 기타 여러 근육이나 골격기관을 갖출 이유나 쓸모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다소 하등하게 보이지만 그 생명체는 나름대로 자기 환경에서 지금 최적의 조건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저는 좀 신선했습니다. 이게 인문학적으로 설명하면 네. 다양성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하나의 체계만을 인정하느냐의 그렇습니다. 차이예요. 네. 그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나무 이 종의 발전은 사다리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종은 일직선상으로 사다리로 쭉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다 가지처럼 퍼져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렁이가 우리 같은 고등동물로 된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 우리가 고등동물이지만 지렁이가 보기엔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아까 얘기했듯 지렁이에게 척추가 필요 없듯이 지렁이에게 시각이 필요 없듯이 난 지금 행복해. 아니 지렁이가. 뭐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예. 자연에게는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자기 환경에 맞는 것을 최적화된다면
그 상태로서 변이가 일어나든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일 자기 상태에서 이게 최적화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스스로 알아서 우리는 그거를 뭐 진보니 그렇습니다. 고등이니 이렇게 설명하지만 그냥 바뀐 거예요. 변이가 된 거지. 그렇게 생각해야지.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 가치관이 담긴 질문이죠, 우리의 그거는. 가치관이 담긴. 유리하지 않은 변이는 제거된다고 했으니까 아까 두더지 그렇죠. 이야기했잖아요. 예. 땅 속으로 들어가서 생활하는데 이렇게 굉장히 이제 그 고기능의 눈 같은 거는 필요 없는 상황인 것처럼 다 변이를 거듭하고 진화를 거듭한다고 자기에게 우리가 유리한 환경을 생각하던 하는 거죠. 고등 동물의 형태가 될 이유는 없는 거죠. 저희가 2부에서 또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에서 다윈이 특히나 이 인체가 가지고 있는 이 눈, 안구에 대해서 굉장히 맞아요. 경탄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도대체 신이 만들어냈다고는 할 수 없고 굉장히 오랜 천문학적인 시간 동안 자연 선택을 거쳐서 지금의 굉장히 고등한 기관으로 남았다고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믿지 않으면 믿을 방법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눈이 그렇죠. 두더지에겐 왜 필요할까? 예.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고등 여부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도 우리의 가치관이 담겨 있는 그런 표현이었네요. 이게. 네. 이렇게 하네요. 난 한 부분 읽어볼게요. 이게 딱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싹은 성장하면서 새로운 싹을 자라나게 만든다. 또한 만일 이 싹이 강한 생명력을 가지는 경우에는 사방팔방으로 가지를 뻗어 다른 많은 연약한 가지들이 자라지 못하게 만든다. 나는 거대한 생명의 나무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믿는다. 그 나무에게도 세대가 거듭되면서 시들어 떨어진 나무 가지들은 지표를 뒤덮는 반면 계속해서 갈라져 나가는 아름다운 나무 가지들은 그 나무를 뒤덮고 있다. 이게 진화가 이렇게 쭉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설명이고 네. 여기서 우리는 나무처럼 번지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뭐 저기 고등으로 올라가는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다양성, 다양하게 가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나무는 그런 게 이게 생명의 나무는 그렇게 간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굳이 뭐 지렁이 보고 너는 왜 하등이냐 이렇게 설명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 지롱아, 너는 왜 하등이니? 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요렇게 저희가 별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다윈 이론에 대해서 맹점이 조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까 이제 중간에 두 분께서도 약간 설명을 해주셨지만 A가 B로 진화를 함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중간 단계들도 보여야 되는데 그 중간 단계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거냐? 왜 이거 안 보이지? 그러면 이거 새로운 종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런 주장도 의혹도 있었고요. 또 이제 그 모든 변이가 지금 생식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동물들은 생식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생식 능력도 없이 태어나는데 왜 특별한 능력, 특별한 본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일까? 이런 것도 있었고요. 지리적으로 별로 관련이 없는데도 비슷한 종이 발견되는 이유는 또 뭔가? 이런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코너에 몰렸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이런 아무튼 그 과학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각종 의문에 대해서 다윈이 어떤 식으로 자기 쉴드를 치는지 요거는 저희가 2부에서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드디어 저희가 끝났군요. 참 오랜만에 과학 서적을 하려니까 참 처음 아닌가? 처음이었나요? 엔트로피 있었잖아요. 엔트로피. 엔트로피. 제가 얼마나 네. 고통스러웠던 엔트로피. 엔트로피. 아무튼 근데 오늘 종이기원 그 책을 선정하신 분들 말이 거의 없으시네. 너무 활발하게 이야기를 해서 아니 너무 신나셨어요. 우리가 말렸어. 끼어들 틈이 없어. 지금. 아니 계속 책만 뒤적거리고 말을 안 하셔 왜? 끼어들 틈이 네. 없어. 내가 내가 읽었던 부분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이거였나요? 혹시? 맞아요. 혹시 이거였나요? 그러니까 큰일 약간 났어. 우리 얘기 잘못했어. 그럼. 명쾌하게 설명된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자연 선택처럼 네. 있었는데 찾지를 못하겠어. 자, 여러분 사이언스 북스의 책을 읽으십시오. 명쾌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2부에서 다윈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고민과 숙제들 어떻게 한 방에 해결하는지 요거 함께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